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6년 8월 24일 오후 6시 30분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이 도쿄만 해상에서 표류 중인 배를 발견합니다.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해보니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한국인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배 구석의 작은 방 안엔 조선족 6명이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 안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이 배의 이름은 페스카마 15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발견되기 5일 전인 8월 19일 부산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돼 있던 배였어요. 페스카마호는 6월 7일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을 태우고 부산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남태평양의 미국령인 피닉스 섬 근처예요. 참치잡이를 할 계획이었고 중간에 괌에 들러서 조선족 선원 7명을 태우기로 합니다. 이들은 2등 항해사 전재청과 일반 선원 6명이었어요. 이 당시 중국에선 코리안 드림이 유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미국에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비슷했어요. 한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찾아왔고 주로 어선이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페스카마호는 생각하던 코리안 드림과 거리가 조금 멀었던 것 같아요. 조선족 선원들이 배에 탄 지 2달 만에 어떤 사고로 일본에서 발견된 겁니다. 한국인 선원은 1명 빼고 모두 사라진 데다 인도네시아 선원들도 몇 명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체 페스카마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6년 6월 7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남항에서 선장 최씨와 갑판장 강씨, 1등 항해사 이씨를 포함한 한국인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이 페스카마호에 탔습니다. 최씨는 선장으로 승진한 뒤 첫 출항이었어요. 이씨도 1등 항해사로 승진한 상태라 이번 항해에 의욕이 많았고 그만큼 선원들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겁니다. 기분 좋게 남태평양으로 향했죠. 하지만 괌에 들러서 조선족 6명을 태우면서부터 배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6월 27일 조선족과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첫 조업 준비 작업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선장과 갑판장들이 이 외국인 선원들에게 일을 못한다며 구타와 욕설을 한 거예요. 보통 뱃사람들이 거칠다는 이미지가 있죠. 이게 아마 원양어선에서 주로 일어나는 폭력이 흔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폐쇄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기 쉬워서 생기는 일 같아요. 조선족 선원들은 한국인 선원들이 몽둥이, 쇠파이프, 주먹으로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한국인인 이 씨는 폭력이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하지만 조선족들이 말하는 것만큼의 수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6월 27일 폭행 사실은 서로가 인정하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날 선장이 선원들에게 투승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투승 작업은 참치를 잡기 위해 고등어 등에 미끼를 끼워서 바다에 던지는 작업이에요. 이때 선장인 최 씨가 쇠파이프를 들고 선원들을 지시했는데 도중에 일이 서툰 선원들이 답답해서 혼내려고 집합을 시켜요. 그리고 가장 일이 서툴렀던 조선족 선원 이춘승의 어깨를 쇠파이프로 내리칩니다. 그러자 이춘승도 선장의 얼굴을 때리며 참치 손질용 칼을 집어들었어요. 위협을 했거든요. 이미 조선족 선원들은 자신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한국 선원들에게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폭행까지 당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거죠. 이를 거부하면서 집단으로 망치와 도끼, 몽둥이들을 집어든 거예요. 한국인 선원들도 같이 손에 무기를 들고 이들과 대치했죠. 그러자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나서서 조선족 편에 섰다고 합니다. 경찰이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그때 왜 조선족 편에 섰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조선족 진술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자신들이 맞는 이유가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선장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고 일을 거부할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족들이 계속 합세하라고 부추겨서
옆에 서 있었을 뿐이고 그 전까지 배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조선족들이 일하기 싫어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던 건 분명히 보이죠. 이대로 서로 무기를 든 채 3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조선족의 2등 항해사인 전제천이 중재를 했습니다. 선장은 조선족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다시 일하길 원했지만 조선족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 집에 가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편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편지에 관해 선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 물어보니까 하루 전인 6월 26일 조선족 6명이 일을 더 잘할 테니 앞으로 때리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1등 항해사인 한국인 이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깜빡하고 선장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선장은 이씨를 불러서 조선족이 편지를 쓴 사실은 있는지 물어봤고요. 이씨도 인정은 했습니다. 이때까지 조선족은 선장이 그 편지를 읽고 보복성으로 자신들을 구타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선장인 최 씨는 조선족에게 사과했고 다시는 폭력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면서 이날의 대치는 끝이 났죠. 하지만 폭행의 횟수만 줄어들었고요. 여전히 조선족에게 이유 없는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조선족 주장에 의하면 폭력도 폭력이지만 노동 강도가 학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에서 많아야 6시간 정도밖에 재우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막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국 선원은 어획량에 따라서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획량이 많을수록 좋겠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버는 겁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외국인들은 어획량이 적어야 편하겠죠.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한국인 선원들은 외국인을 더 많이 일시켜야 했고 외국인은 여기에 반발하는 겁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6월 27일 대치극이 끝낸 이후 조선족이 매일 한두 명씩 아프다며 조업에 참가하지 않았고 한국 선원들은 여기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했어요. 이춘승의 일도 있던 데다가 매일 한두 명씩 아프고 심지어 한 달 정도 작업을 거부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조선족에 대한 적대감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다 위에서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7월 28일 조선족 6명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하선을 요구했습니다. 일정 도중에 배를 돌리면 손해가 너무 커요. 선장이 나서서 아프다는 선원들에게 그래서 약도 지급하고 다음날 오후까지 쉬게 해주겠다고 설득하자 조선족은 다시 조업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이 끝나요. 하루가 지나죠. 29일 오후 3시였어요. 선장이 조선족들에게 다시 일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조선족 전제천과 최만봉 이외에 5명이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선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계속. 1등 항해사인 한국인 이씨가 이 상황을 선장에게 알렸고 선장은 조선족 선원들을 한 명씩 조타실로 불러서 면담을 해봤죠. 조선족들은 여전히 하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한국인 선원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전제천을 포함한 조선족 6명의 하선을 결정했죠. 이게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7월 30일 밤 8시 최 선장은 최만봉 씨를 제외한 조선족을 차례로 불러 하선 증명서와 각서를 보여주며 지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조선족 선원 중 최만봉 씨만 유일하게 배에서 내리지 않고 조업에 참여했거든요. 하선 증명서는 선상에서의 난동과 조업 거부로 하선을 결정했고 중국으로 가는 왕복 항공비와 그동안 잡지 못해 생긴 어획량의 손해배상 비용, 하선 장소까지 가는 기름값까지 모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페스카마호에 탄 조선족들은 회사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인 중국 돈 1만 위안의 소개비를 내고 온 사람들입니다. 1만 위안이면 중국에서 수십 개월 정도의 월급이에요. 이 당시 중국 시세와 비교해보면 집 한 채가 2만 5천 위안 정도 하고 중국 공무원이나 교사 월급이 400에서 700 위안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개비 1만 위안은 엄청 큰 돈이 되는 거죠. 이런 손해를 보면서라도 하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선장은 소개비와 보증금으로 낸 담보금 5만 위안부터 항공비나 조업 손실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돈 벌려고 왔다가 조선족들이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이제 자신들은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선장이 한 말은 다 협박이었어요. 조선족 선원들이 물을 금액은 훨씬 적었는데 선장이 화가 나서 겁을 준 겁니다.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조선족은 앞으로 이렇게 큰 돈을 빚지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 날 2등 항해사인 조선족 전재천이 선장을 찾아가요. 다시 일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하지만 선장은 이미 늦었다며 거절합니다. 하선이 결정된 후고 교체될 선원도 준비된 상태라 결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이전부터 조업을 계속 거부해왔기 때문에 신뢰감도 없을 거고요. 결정적으로 이미 페스카마호는 하선 장소인 사모아 기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조업 참여를 거절당하자 이제는 조선족 선원들이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대로 가면 배는 하선 장소에 도착하고 내리는 순간 감당 못할 빚이 생길 겁니다. 조선족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2등 항해사인 전재천이 와서 백충범에게 술창고 열쇠를 줬거든요. 마음도 별로 안 좋으니까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좀 고민해보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백충범이 술을 꺼내와서 다른 조선족 선원들과 나눠 마셨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각자 계획을 이야기해봤어요. 사모아 섬에 내리면 도망간다거나 중국에 돌아가도 집으로는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여기서 2등 항해사인 전재천은 사범대 졸업생이고요. 원래 직업이 교사예요. 여기 배에 탔던 조선족들 중에 가장 학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식 셋을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서 이 돈을 좀 벌어보려고 페스카마호에 탔던 거예요. 다른 조선족들보다 생활 환경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배 위에서는 이 사람도 조선족이라는 거죠. 입장이 비슷한 거예요. 다 같이 술 마시면서 이제 신세 한탄하고 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문제는 자신들의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모두 한국인 선원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조선족들은 한국인 선원을 다 죽이고 한국이나 일본에 밀항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등 항해사인 이 씨는 살려두기로 합니다. 유일하게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 조선족들 입장에서 꼭 필요했어요. 가장 먼저 죽일 사람은 선장이었죠. 그러려면 흉기가 필요했습니다. 참치잡이 어선이니까 흉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특히 선장에게 폭행당했던 이춘승은 그 뒤로 계속 자기 침실에 칼 2자루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날 한 자루를 최금호라는 조선족에게 줬어요. 백충범도 창고에서 칼 3자루를 가져와 다른 조선족 선원들에게 나눠주고 조타실에 숨어서 한국인 선원들이 잘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재천이 한 명씩 불러내서 죽이려는 계획이었어요. 전재천이 유인을 맡은 건데 2등 항해사라 조선족 중엔 유일하게 조타실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8월 2일이에요. 새벽 3시 전재천은 본부에서 호출이 왔다며 선장을 조타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선장이 나오지 못하게 조타실 문을 잠가요. 조타실 안에는 이미 참치 손질용 칼을 든 조선족 6명이 있었습니다. 최 선장은 이날 배와 목을 찔려 살해당했고 최금호, 백충범, 이춘승이 선장의 시신을 바다에 던졌죠. 선장 살해가 끝나고 30분 만에 이번엔 갑판장 강씨의 살해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전재천이 선장이 부른다며 강씨를 조타실로 유인했고 갑판장이 들어오는 순간 조선족 선원들이 도끼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갑판장이 체격이 좋습니다. 키가 180에 몸무게가 130이나 나가요. 날아오는 도끼를 잡은 겁니다. 그러자 전재천은 최일규에게 갑판장 등을 찌르도록 시켰고 이 칼까지는 피하지 못한 강씨는 최일규 손에 찔려 죽습니다. 갑판장도 바다에 버려졌어요. 다음 목표는 1등 항해사인 이 씨를 감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장이 의논할 일이 있다는 말로 전재천이 또 조타실에 유인해낸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도 선장은 급한 일 있으면 불러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이 씨가 의심 없이 조타실로 들어갔죠. 그러는 순간 뒤에서 누가 줄로 목을 감았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습니다. 전재천은 지금 선장과 갑판장이 상어와 놀고 있으니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르라며 음료수 창고에 가뒀어요. 이 씨는 4시간 30분간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조선족 선원들은 나머지 한국인 선원을 다 죽였어요. 이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인도네시아 선원인 페리, 요크, 순다가 이들의 살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조선족 선원들은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요. 결국 이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공범을 만들려면 다시 죽을 사람이 필요하죠. 인도네시아 선원들도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살의 최동호 군이었어요. 원래는 다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맹장염으로 사모아에 가던 페스카마호로 옮겨 탄 사람입니다. 아무 원한도 없어요. 이 배와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전제천이 선장실로 주사를 맞으러 가자며 유인했죠. 조선족 선원들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최군을 바다에 떨어뜨리라고 지시했어요. 이미 살인 장면을 목격한 뒤라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조선족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군을 바다로 떨어뜨려요. 산채로 빠뜨렸습니다. 사건 지점이 일어난 바다는 상어가 많은 곳이에요. 빠지면 생존율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곳에 맹장염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빠뜨린 겁니다. 조선족들은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같이 하선하지 않기로 한 최만봉과 공범으로 만들지 못한 나머지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죽이기로 해요. 다시 전제천이 최만봉과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미끼를 냉동 창고에서 가져오라고 시켜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순간 창고에 가둬버립니다. 냉동 창고가 영하 45도까지 내려가거든요. 하루만 가두면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음날 8월 3일 밤 8시 냉동 창고에 가둔 선원들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안에서도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던 거죠. 확인해 보니까 냉동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냉동고 문을 잠그고 4일이 지난 7일 저녁 최만봉과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최만봉이 살려달라고 했지만 조선족 선원들은 몽둥이로 때린 후 바다에 던졌고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이미 너무 오래 굶은 상태였습니다. 폭행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저항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다 같이 바다에 던집니다. 이렇게 페스카마호의 살인은 끝이 나죠. 조선족 선원들은 1등 항해사인 한국인 이씨에게 자기들은 이제 밀항하겠다면서 배를 일본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이씨는 항해를 하면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자기 편인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조선족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을 전했어요. 8월 24일 오전 9시 이씨에게 결국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배는 연료통이 좌우로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데 한쪽만 소모되고 있던 거예요. 한쪽 연료만 써버리면 배가 기울겠죠. 그래서 동시에 사용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면 급한 대로 짐을 반대쪽에 옮겨서라도 이 배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씨가 이걸 이용한 거죠. 배를 급회전시켜서 짐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겁니다. 배가 10도쯤 기울었어요. 그러자 조선족과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냉동창고 짐을 왼쪽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냉동창고에 들어가 짐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때 인도네시아 선원들만 몰래 빠져나오게 했고 조선족들만 안에 남자 이씨가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밖에 있던 전제천은 직접 제압했고요.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견된 겁니다. 페스카마호가 발견되자 한국은 일본 정부에 선박 인도 요청을 했어요. 이 사건은 수사권을 갖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는데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사건인데다 현장이 되는 배는 온두라스 겁니다. 그런데다가 일본에서 발견된 거죠. 관련된 5개국이 만나야 됐어요. 협의를 거쳤습니다. 국제법상 일본에서 발견됐으니까 자신들이 1차 조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한국 정부는 자국인 사망자 수가 가장 많으니 한국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배를 가져가고 사법처리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며 중국에 통보했습니다. 페스카마호는 이렇게 출항한 지 85일 만에 부산으로 되돌아온 거죠. 검찰은 해상 강도살인, 사체 유기, 폭력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고 조선족 선원들은 1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무료 변호를 자처한 어느 인권 변호사의 활약으로 전재천을 제외한 모두가 무기징역을 받아요. 감형된 거죠. 여기에 2006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소개했었거든요. 이때 전재천은 주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보도를 했어요. 교도소에서 전재천과 다른 조선족 선원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요, 전재천은 무고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전재천도 자기는 직접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다가 이런 편지까지 나오니까 사건은 현재 밝혀진 것과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는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죠. 전재천은 자기가 범행에 가담했고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범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2등 항해사였고 한국 선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위치라 무언의 압력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전재천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어요. 범행에 가담한 전원은 지금 교도소에 있고요. 인도네시아 선원 중 실습생 살인에 가담한 3명은 강요된 행위로 저지른 일이라 형법 제12조를 적용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1996년에 일어났으니까 25년 정도 된 사건인데 아직도 이 사건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뒤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1996년 조선족에게 한국인 선원들이 살해당한 페스카마오 선상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만화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박인권 작가의 선상반란이라는 만화책인데 그림체 보면 좀 요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중립적인 시각이고요. 자세하게 사건을 그려놨어요. 참고 삼아 보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2심에서 활약한 그 인권 변호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의 약점 중 하나인데요. 아마 퇴임 이후에도 이 사건은 평생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 들어요. 자,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정치 성향 상관없이. 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의 무죄만 주장하는 데 있지는 않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의 재판과 형량을 알맞게 조정하기 위한 피고의 대리인입니다. 이 사건은 살인 혐의를 가진 피고의 형사재판이에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 재판이라는 거죠. 없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아요. 강제로 진행될 경우에는 판결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형사재판의 피고들은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이때 만약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안 되면 나라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걸 국선 변호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명된 변호사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변호사가 지정될 때까지 재판은 미뤄지게 됩니다. 사실 누구라도 이런 사건을 맡기는 부담이 좀 되겠죠. 재판 이후를 생각해보면 변호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한국인을 살해한 조선족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라고 소문나버리면 지명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선배들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맡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 규칙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을 맡는 변호사는 곤란한 입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범의 변호를 맡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욕할 수는 또 없어요. 너무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면 형식적으로 의욕 없이 하는 변호사들도 있긴 하거든요. 어떤 감정이나 목적 없이 그 변호 역할 자체만 충실히 하는 겁니다. 먼저 변호사가 살인범을 변호하는 의도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총대를 맺거나, 아니면 엄청난 돈을 약속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이 사건을 맡았을까요? 국선으로 지명되지 않았고요. 조선족 측에서 사건 수임을 부탁해왔습니다. 이걸 변호사 윤리 규칙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무료 변호였어요. 우리가 살인범의 변호를 인정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은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가해자도 품어줘야 된다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조선족들의 입장을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원인은 국내 선원들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시작됐고,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률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되겠지만 바다 위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조선족이 보호나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장의 선택으로 모든 게 결정되면서 협상의 기회도 갖지 못했고 거짓말로 협박을 받은 적도 있죠. 배에서 내리는 순간 엄청난 갚기 힘들 정도의 빚을 지게 될 처지가 되니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변호의 여지는 있겠죠. 변호를 한다면. 그래도 팩트는 살인이라는 겁니다. 명백히 조선족들이 국내 선원을 죽인 집단 살인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조선족 선원들이 일 경험이 없어서 서툰 데다가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방식을 자신들에 대한 멸시로 받아들이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력 사건이었다고 변론했다는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이거는 폭력 사건이 아니고요. 절대 우발적이지도 않습니다. 선장에게 폭행당했던 이춘승은 계속 칼을 숨겨오면서 원한을 품었고 조선족들은 조타시를 범행 장소로 이미 삼아서 숨어 대기한 데다가 2등 항해사인 전재천이 한 명씩 선원들을 유인해왔어요. 이렇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충분한 모의살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낮추는 듯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범인들이 구치소에 있을 때도요, 여러 번 면회를 갔습니다. 영치금도 넣어줬어요. 개인의 결정이라 존중은 하겠지만 국민 감정상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판은 전재천을 주범으로 봤죠. 그래서 2심에서도 유일하게 감형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노무현 정권 때 사면받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이 됐어요. 조선족 전원 다 무기징역이 된 거죠. 감형된 거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범을 감형시키는데 개입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도 했어요. 재미있는 점은요. 23년 전 페스카마우 살인사건의 변호 이후 대통령으로 집권한 상태에서 비슷한 일을 다시 겪었다는 겁니다. 2019년에 북한 어선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북한 배가 오징어를 잡던 중 선원들끼리 16명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고 범인 3명은 이 배를 가지고 탈북해 내려왔다가 우리나라 해군에 납포된 사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친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죠. 23년 전에 조선족 살인범들은 가해자도 품어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 살인범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스스로 귀순의향서에 서명도 합니다. 귀순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들이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돌려보냈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 사형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국에 귀순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정부가 받아주지 않은 거죠. 아마 청와대가 이 문제로 좀 고민했을 건데 페스카머 사건이 많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예요.